볼셈의 후다닥 세계사 그 16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명나라와 청나라의 사회, 경제 모습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주로 청나라 때 지배층이었던 신사층, 이들이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와 함께 어, 명나라, 청나라 시대의 경제 모습, 대외 무역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사층이란 무엇이냐? 한자 선생님도 잘 못 쓰는데 한번 써볼까요? 이게 벼슬아치 신자입니다. 선비사자고. 이게 벼슬 했던 관리들, 선비층 이런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죠.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 그리고 그 학교 졸업생들, 관리들 이런 사람들 전현직 관리들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흔히 ladies and gentlemen 뭐 하는 그 젠틀맨들 있죠. 신사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신사를 이야기합니다. 교양인들, 지식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러한 신사층은 명나라 때에 이어서 청나라 때도 향촌의 지배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청나라는 만주족이 세운 나라잖아요. 이 넓은 중국의 한족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지방의 유력 지배층인 신사층과 어느 정도 타협을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의 특권을 인정해주면서 유지시켜주면서 회유를 한 겁니다. 이들은 향촌에서 백성들을 교화시키고 치안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양반 사족층과 비슷한데 좀 차이가 있다면 세금을 징수하죠. 치안 유지, 세금 징수. 이건 좀 조선과 차이점이라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치안을 유지한다는 명분으로 세금을 걷는다는 명분으로 백성들을 억압할 수가 있죠. 중간에서 나쁜 짓거리도 많이 할 수 있고요. 고리대금, 세금 납부 대행 이러면서 이제 지주층으로서 자신들은 더욱더 성장하고 농민들을 괴롭힐 겁니다. 이들에겐 특권도 있었는데요. 요역을 면제해 줍니다. 조세도 감면해 줍니다. 그리고 가벼운 경범죄에 대해서는 처벌도 면제해 줍니다. 이런 와중에도 서민들은 이제 농업과 상업의 발전, 학교 교육의 확대 등으로 인해 가지고 점차 지위가 향상되고 머리가 커지죠. 생각이 많아집니다. 농민들을 계속 억압하는 신사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소장료 납부 거부 운동을 펼치기도 하죠. 조세 저항, 그래서 이걸 항조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직용의 변이라는 것도 일어나는데요. 직용은 방직 기술자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투쟁을 펼쳤다. 이건 무슨 소리냐? 수저우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 산둥반도가 있잖아요. 광저우, 여기 요동반도, 한반도 뭐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여기가 명나라 수도 난징이죠. 여기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상하이, 수저우가 이쯤에 있습니다. 환관들과 그 다음에 그 세금 납부를 대행하는 그 대행업자들이 너무 세금을 많이 막 뜯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저우가 뭐 수저뿐만 아니라 이 양쯔강, 창장강이죠. 이 하류 지역 이쪽 지역이 명나라 청나라 시대에는 그 수공업 산지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직물 노동자들이 생산자들이 투쟁을 펼치는 거죠. 세금 너무 많이 걷어간다. 힘들어 죽겠다. 이게 바로 직용의 변입니다. 죄송하겠습니다. 명청 시대에 쌀 생산이 더욱더 확대돼 간다. 그럼 이건 지도를 좀 그려야겠네요. 다시. 여기가 이게 이쪽에 이렇게 흘러가는 강이 우리가 예전에 양쯔강이라고 자꾸 잘못 불렀던 창장강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황허강이 이렇게 흘러가죠. 그런데 명나라 때는 이 창장강 중류 지역 이쪽 지역까지 이제 쌀 생산이 확대되어 갔다는 겁니다. 원래는 그 창장강 하류 지역이 그 중심지였는데 이게 이제 이쪽으로까지 확대되어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청나라 때 가면 이 창장강 상류까지 쌀 생산이 확대되어 갑니다. 이러면 생산량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인구도
늘어나게 되겠죠. 인구가 급증하게 된 이유는 이제 뒤에 세금 제도의 변화와 관련이 있는데요. 그건 그때 가서 뒤에 잠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품 경제가 발달하면 자연스럽게 돈이 되는 작물, 상품 작물 재배가 활발해지겠죠. 그래서 차, 면화, 담배, 사탕수수 같은 상품 작물도 재배되고요. 고구마와 감자 같은 새로운 작물도 도입됩니다. 그래서 창장강 하류 지역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창장강 하류 지역은 도자기, 면직업, 견직업 등이 발달했다. 이게 직물업과 그다음에 공예품들이 발달했다는 거죠. 이 도자기로 특히 유명했던 곳이 그 어디입니까? 징더전이라고 하는 곳이죠. 여기가 여기서 만들어지는 그 도자기가 유럽으로 수출되고 했던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돼서 상업이 발달하게 되면서 전국 중소도시 왜 이렇게 이거 안 돼? 이거 전국의 중소도시와 전기시장 등이 등장하게 되고요. 대상인이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조선 후기 상품 화폐 경제 발달하면 사상에 발달해가지고 뭐 경강상인이니 만상이니 송상이니 뭐 이런 거 대상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중국도 그랬다는 건데 특히 중국에서 이제 유명했던 것은 쌀 생산지로 이렇게 발전하게 되는 그 창장강 중류 지역을 배경으로 하는 휘저우 상인들 이쪽에 써봐야지. 휘저우 상인들이 유명했고요. 그리고 시안 산서성 이쪽 중심에서 산시 상인들 이런 사람들이 특히 유명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내륙의 상인들은요. 내륙 지역이니까 인간 삶에 꼭 필요한데 내륙이라 확보하기 힘든 소금이 있죠. 이런 소금 거래를 좀 딱 독점, 좀 장악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부를 손에 잡을 수 있었고요. 휘저우 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운하의 출발점 이쪽 지역을 좀 장악하면서 또 좀 많은 돈을 좀 벌 수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모습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슬은 자신들의 이익을 또 지키기 위해서 조직을 만들겠죠. 상인조합을 형성합니다. 상인들은 또 같은 동종업계 사람들 이거 같이 하는 거니까 공동으로 활동을 해야겠죠. 이런 걸 공소라는 이름으로 동업조합을 형성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서울에도 보면 재경 향후회 같은 거 있죠. 재경 호남 향후회, 뭐 재경 목포 향후회, 안동 향후회 이런 같은 향후회들이 있을 텐데요. 이렇게 같은 동향 사람들끼리 조합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걸 회관이라고 합니다. 모여서 만들었다. 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명나라 청나라의 대외 정책과 세제 개편. 이건 좀 일단 수적으로는 지우고 명나라는 초창기에는 영락제 때 정화를 시켜서 7차례나 해외 원정을 단행하는 등 굉장히 적극적인 해외 팽창 정책을 펼쳤습니다만 영락제 이후에 이제 해금 정책을 펼치면서 다른 나라하고의 교역을 금하지 않습니까? 바다를 통한 교역을 금지시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일본에서 이제 왜구들이 더욱더 창궐 하게 되고 그 왜구들이 이제 해안을 막 공격을 해오잖아요. 그 중에서 이쪽에 이제 타이완 맞은편에 주조라고 하는 곳에는 아예 왜구들이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노략질을 했다라고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해금 정책을 펼쳤는데 이야기하면 또 길어지니까 이건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조선이라든가 베트남 같은 주변 국가는 조공 책봉 관계를 유지하죠. 그런데 이런 해금 정책 때문에 오히려 왜구들이 더욱더 득실되자 명나라 후기에는 이 해금 정책을 완화시켜주죠. 그러면 이제 또 몰래 하는 사무역이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악순환 아닙니까? 하여튼 무역은 활발해집니다.
청나라는 초기에는 해금 정책을 실시합니다. 청나라가 초기에 해금 정책을 실시했던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가 크죠. 바로 반청 복명, 청나라에 반대하면서 명나라를 다시 세우겠다는 사람이 있었죠. 그런 반청 복명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지역 어디입니까? 타이완이죠. 대만입니다.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정성공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정성공 이 정씨 3대가 3대에 걸쳐서 타이완을 거점으로 반청 복명 운동을 펼치며 해군력으로 청나라를 괴롭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청나라는 이들의 그 해안가 침략을 막기 위해서 이들과 싸우기 위해서 그리고 바닷가 사람들이 정성공 세력에게 그 투항하거나 협조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 국경 지역에 살고 있는 경계 바닷가와 경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내륙으로 이주시켜 버립니다. 20km나 안쪽으로 들어와서 살게 하는 거죠. 이런 걸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다만 이사시켜 버렸어. 천도시켰다는 거죠. 경계에서 사람들을 이주시켜 버리는 천계령이라는 걸 내립니다. 그 천계령 지역이요. 굉장히 넓습니다. 이거 동쪽에 동남 해안 전체를 다 이주시켜 버리는 거니까요. 여기 아래쪽에 광저우 일대 광둥성, 그 다음에 대만하고 맞은편에 있는 여기 복건성, 그 다음에 그 위쪽에 상하이까지 이쪽 지역 절강성, 그 다음에 그 위에 짱수라고 하죠. 이거 뭐지? 그 우리말로 하면은 강소성, 그리고 산둥반도, 산동성 여기까지 아예 다 바다를 막아버립니다. 해금령. 나중에 이 정성공 세력, 이 정씨 세력을 물리치고 나서 반청 세력을 평정하고 나서야 이제 이 해금 정책을 해제시켜 주죠.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청나라는 이 광저우 있죠, 광저우. 이 광저우에서만 서양 사람들이 무역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나라에서 인정해준 국가에서 인정해준 상인들에 의해서만 장사할 수 있도록 하죠. 이 사람들을 공행이라고 하고 이러한 무역을 공행무역이라고 합니다. 당시 유럽 사람들에게 이미 명나라 때부터 청나라의 차, 도자기 뭐 이런 거 막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세계의 돈이 명나라로 청나라로 중국으로 막 들어오는 겁니다. 이런 유럽 상인들은 좀 더 무역을 하고 싶어 하겠죠. 근데 이제 청나라든 이거 중국 사람들은 저 오랑캐들과 거래 가까운 데 사지 못하겠죠. 아래쪽에서 너희들끼리만 해라 이겁니다. 이 광저우의 당시에 이 공행들이 13개, 13행이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이제 청나라 때 서양과의 무역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되는데요.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이제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갑부라고 알려졌던 오병감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오병감. 이 광저우 13행, 광저우 공행들이 주로 서양 사람들과 은을 매개로 해서 무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은 가지고 장사하는 공행들, 그래서 돈을 관리하고 하는 사람들을 그 기관을 뭐라고 합니까? 은행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금융업 하는 은행이란 말도 여기서 나온 겁니다. 조세제도의 변화. 유럽과의 교역이 확대되면서 대량의 은이 청나라로 들어왔다. 요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나라 말에는 이제 뭐 중국 곳곳에서 시골에서도 다 은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각종 세금을 현물로 내거나 다른 걸로 내거나 쌀로 내거나 이런 거 하지 말고 은으로 내자. 근데 세금이 너무 종류가 많으니까 토지세하고 사람에게 부과되는 인두세인 정세 두 가지로 통합하자. 그래서 은으로 내자. 이걸 이제 명나라 말의 내각 대학사 개혁가였던 장거정이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게 된 게 뭡니까? 일조 편법이죠. 조세를 하나로 정리하자. 이것저것 있는 거 하나로 정리해서 만든 법. 일조 편법.
청나라 때도 처음에는 이 일조편법이 그대로 시행됐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게 되니까 사람 수는 자꾸 변해서 세기 힘든데 토지는 그대로 아니냐. 그러니까 정세를 사람에게 부과되는 정세를 땅에다 부과되는 지세에 통합해서 걷어버리자. 지세와 정세를 은으로 통합해서 걷자. 이게 바로 지정은제죠. 이렇게 세금 제도가 간편해지고 안정되니 인구가 비약적으로 늘게 됩니다.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렸죠? 이때 거울융제 때 인구가 청나라 인구가 비약적으로 늘어난 데는 세금 제도 변화와 관련이 있다고. 그게 무슨 말이냐? 일조편법을 할 때는 지세와 정세를 걷습니다.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세금을 적게 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람이 없으면 되겠죠. 실제 인구가 인구보다 훨씬 적은 수, 애가 태어나도 등록을 안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사람이 숨어버려. 숨어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세금을 적게 낼 테니까.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숨어있던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지정은제가 실시되면서 정세가 지세에 통합돼서 은으로 한꺼번에 걷어버리니까 그냥 이제 숨길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가 갑자기 확 늘어버린 이유가 됐다고 하네요. 자, 벌써 16분. 명나라, 청나라 시대의 사회와 경제 모습에 대해서 후다닥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후다닥, 후다닥.